서울의 중심 하늘을 찌르듯 솟아오른 고층 빌딩숲 사이에는 고요하지만 화려한 공간들이 숨어 있었다. 최고급 레스토랑 가든 오브 이터니티는 그중 하나였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 은은한 음악이 흐르는 연회장은 상류 사회 인사들의 비밀스러운 아지트나 다름없었다. 한서연 28살. 그녀는 이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여종업원이었다. 수줍음 많고 그림자처럼 조용한 그녀는 늘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의 삶은 고단했지만 성실함과 인내심으로 채워져 있었다. 서연은 늘 그렇듯 손님들이 남기고 간 잔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능숙하게 움직였고 그녀의 표정은 늘 무표정했다. 그녀는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오가며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모두 화려하고 여유로워 보였지만 서연은 그들의 웃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과 위선을 느꼈다. 그녀는 그들의 세계와 자신은 전혀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날도 연 회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북적였다. 유명 기업의 회장과 정치인, 연예인 등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모여 만찬을 즐기고 있었다. 서연은 주방에서 새로 나온 음식을 나르기 위해 연 회장 중앙을 지나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 애썼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때였다. 그녀의 머리 위에서 삐그덕 하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연 회장 중앙에 매달려 있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샹들리에를 고정하고 있던 낡은 쇠사슬 중 하나가 끊어진 것이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숨을 들이켰다. 샹들리에는 거대했고 수십 개의 크리스털 조각들이 매달려 있었다. 저것이 떨어진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것이 분명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대화에 열중하고 있었고 아무도 샹들리에의 위험을 눈치채지 못했다. 서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샹들리에 바로 아래 테이블에는 나이가 지긋한 회장님과 그의 어린 아들, 그리고 비서로 보이는 남자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웃으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회장님의 아들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접시에 놓인 음식을 먹고 있었다. 서연은 망설였다. 자신이 소리치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시선을 돌릴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나서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용기가 솟아났다. 그녀는 샹들리에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샹들리에는 더욱 심하게 흔들렸고 이제 곧 떨어질 것이 분명했다. 위험해. 서연은 본능적으로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외침에 놀라 고개를 돌렸다. 샹들리에를 본 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공포로 물들었다.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 이리저리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테이블에 앉아있던 회장님과 그의 아들, 그리고 비서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들은 샹들리에의 위험을 알지 못했다.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던져 아이가 앉아있던 테이블을 향해 달려갔다. 그녀는 아이의 어깨를 붙잡고 온 힘을 다해 테이블 밖으로 밀쳐냈다. 아이는 서연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란 듯 비명을 질렀다. 바로 그때였다. 와장창 하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샹들리에가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수많은 크리스털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테이블은 산산조각 났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다. 서연은 아이를 끌어안고 바닥에 엎드렸다.
그녀의 등 뒤로 날카로운 파편들이 튀었고 뜨거운 통증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샹들리에가 떨어진 후 연 회장은 순간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인 듯 굳어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아이는 그녀의 품에서 울고 있었다. 아이의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아이를 구했다. 그때 아이의 옆에 앉아있던 회장님과 비서가 달려왔다. 회장님은 아이를 끌어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했다. 그는 은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마치 은지의 얼굴을 잊지 않겠다는 듯 강렬하게 그녀를 응시했다. 은지는 그의 시선에 주눅이 들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저 아무도 다치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흩어진 접시 파편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한 행동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다시 그림자처럼 조용히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작은 행동이 한 억만장자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고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그날 밤 이후 서연의 삶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레스토랑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여종업원이었다. 그녀는 샹들리의 사고를 잊으려 노력했지만 그날의 충격과 아이의 울음소리는 잊혀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등에 남은 상처를 보며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한 남자가 그녀의 얼굴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JW그룹의 회장 강진우였다. 그는 그날 샹들리의 사고 현장에 있었던 바로 그 남자였다. 그는 서연이 구했던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아들은 이미 경호원에 의해 안전하게 대피한 후였다. 서연은 엉뚱한 아이를 구한 것이었다. 하지만 강진호는 서연의 행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이를 구하려 했던 용감한 행동에 경악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에 감탄했다. 그는 서연의 순수함과 겸손함에 매료되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서연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았다. 강진우는 서연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을 총동원하여 가든 오브 이터니티 레스토랑의 모든 직원을 조사했다. 그는 서연의 이름을 알아내고 그녀의 배경에 대해 자세히 파헤쳤다. 그는 서연이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성실하고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고단했지만 그녀는 늘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 강진호는 서연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녀의 수줍음과 겸손함이 그를 망설이게 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부하 권력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서연에게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야 할지 고민했다. 그는 서연의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를 자신의 옆에 두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진우는 서연이 일하는 레스토랑으로 찾아갔다. 그는 VIP 룸에 앉아 서연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하고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손은 능숙하게 움직였고 그녀의 표정은 늘 무표정했다. 하지만 강진우는 그녀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슬픔과 고독을 느꼈다. 만찬이 끝나고 강진우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서연은 강진우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란 듯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알 수 없는 위압감을 느꼈다. 서연 씨, 오랜만입니다. 강진우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서현은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별 말씀을요. 회장님, 강진우는 서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날 당신은 나의 아들을 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강진우는 서현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당신은 나의 아들을 구했고 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순수함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서현은 그의 말에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당황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의 손은 그녀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다. 서현 씨, 당신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강진우는 말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당신은 나의 비서가 되어 주십시오. 서현은 그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비서, 자신은 그저 평범한 여종업원일 뿐이었다. 그녀는 강진우의 제안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호기심이 생겼다. 그의 세계는 그녀에게 미지의 세계였다. 그의 제안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저는 비서 경험이 없어요. 서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진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당신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기, 순수함,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까지. 당신이라면 나의 비서로서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서현은 그의 제안에 망설였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다시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녀는 강진우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진심을 읽었다. 그는 그녀를 믿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작은 행동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었다. 강진우 회장의 비서가 되겠다는 서현의 결정은 그녀의 삶을 뿌리째 뒤흔들었다. 그녀는 평생을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아왔고 남의 시선을 받는 것조차 불편해하는 성격이었다. 하지만 강진우 회장의 진심 어린 눈빛과 그가 건넨 비현실적인 제안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용기가 그녀의 삶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음을 직감했다. 다음날 서현은 JW그룹 본사 건물로 출근했다. 그녀는 낡고 수수한 옷차림으로 최고급 빌딩 로비에 들어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시선은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서현은 주눅이 들었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 나는 섀도우를 구했어. 나는 용감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강진우 회장의 비서야. 강진우 회장의 비서실은 펜트하우스 층에 위치해 있었다. 서현은 넓고 화려한 비서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차갑고 이성적인 분위기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움직임은 로봇처럼 정교했다. 서현은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처럼 느껴졌다. 강진우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서현을 맞이했다. 그는 여전히 냉철하고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서현에게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보냈다. 서현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나의 비서입니다. 나의 모든 업무를 보조하고 나의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서현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서현은 자신의 자리로 안내받았다. 그녀의 책상은 넓고 깔끔했으며 최신형 컴퓨터와 각종 사무용품들이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다. 서현은 난감했다. 그녀는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지 못했고 비서 업무에 대한 경험도 전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강진우 회장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심했다.
강진우 회장의 수석 비서인 박지훈 팀장은 서현에게 비서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시작했다. 박 팀장은 냉철하고 이성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서현에게 업무 매뉴얼을 건네주고 JW그룹의 복잡한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를 설명했다. 서현은 그의 설명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서현 씨, 당신은 회장님의 특별한 지시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비서 업무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복잡합니다. 당신이 회장님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나는 당신을 이 자리에서 해고할 수 있습니다. 박 팀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빛은 서현을 시험하는 듯했다. 서현은 박 팀장의 말에 주눅이 들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낮으로 업무 매뉴얼을 읽고 컴퓨터 사용법을 익혔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 그녀는 늘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다. 그녀의 노력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듯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다. 며칠 후 서현은 강진우 회장의 비서로서 첫 번째 공식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강진우 회장은 중요한 투자자들과의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었고 서현은 만찬 준비를 보좌해야 했다. 만찬은 최고급 호텔에서 열리는 비공개 행사였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했다. 서현은 긴장했다. 그녀의 작은 실수 하나가 강진우 회장에게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었다. 만찬회 날 서현은 강진우 회장의 옆에서 그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그의 스케줄을 관리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으며 그의 모든 지시를 수행했다. 그녀는 능숙하게 사람들을 응대하고 모든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녀의 행동은 완벽했다. 그녀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능숙하게 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강진우 회장은 서현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섬세한 관찰력과 빠른 학습 능력,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은 강진우 회장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서현이 단순한 정원사가 아닌 숨겨진 보석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밤 이후 강진우 회장은 서현에게 더욱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그는 그녀에게 더 많은 업무를 맡겼고 그녀의 의견을 존중했다. 그는 서현이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생각을 보충해 주기를 원했고 서현은 그의 옆에서 그의 오른팔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JW그룹의 복잡한 구조와 비즈니스 세계의 냉혹함을 직접 경험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조용했지만 동시에 그의 가장 가까운 조언자였다. 서현은 강진우 회장이 자신에게 믿음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노력했다. 그녀는 밤낮으로 업무에 매달렸고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여 강진우 회장을 도왔다. 그녀의 능력은 날이 갈수록 성장했다. 그녀는 이제 어엿한 강진우 회장의 비서가 되었다. 박지훈 팀장조차 서현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서현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강진우 회장은 서현을 자신의 개인적인 업무에도 참여시켰다. 그는 서현에게 자신의 과거와 JW그룹의 숨겨진 비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부모님은 5년 전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지만 강진우 회장은 그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믿고 있었다. 그는 부모님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려 애썼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서현 씨, 나의 부모님은 JW그룹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고 나는 그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늘 아픔과 함께 알 수 없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강진우 회장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고통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강진우 회장의 아픔에 공감했다. 그녀 또한 자신의 아버지를 억울하게 잃었다. 그녀는 강진우 회장의 손을 잡았다. 회장님, 제가 도울게요. 제가 당신의 부모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강진우 회장은 서연의 말에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희미한 희망이 떠올랐다. 당신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까? 네. 저는 사람들의 표정 행동, 그리고 작은 말에도 숨겨진 진실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섀도우가 저에게 어떤 단서를 알려준 것 같아요. 서연은 섀도우가 덫에 걸린 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것이라고 직감했다. 강진우 회장은 서연의 말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알겠습니다. 서연 씨, 당신을 믿겠습니다. 나의 부모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서연은 강진우 회장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밤낮으로 그의 부모님 죽음에 대한 자료를 파헤쳤다. 그녀는 경찰 보고서, 언론 기사, 그리고 JW그룹 내부 자료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녀는 섀도우의 도움을 받았다. 섀도우는 서연의 옆에서 그녀의 눈과 귀가 되어주었다. 녀석의 예민한 후각은 중요한 단서들을 찾아냈고 녀석의 예리한 청각은 미세한 소리까지 감지했다. 서연은 곧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강진우 회장의 부모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진 살인이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JW그룹의 전 부회장이자 강진우 회장의 삼촌인 윤진우가 있었다. 윤진우는 강진우 회장의 부모님을 살해하고 그들의 죽음을 사고로 위장하여 JW그룹의 경영권을 차지하려 했던 것이다. 윤진우는 현재 JW그룹의 고문으로 남아 있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했다. 그는 겉으로는 강진우 회장을 지지하는 척했지만 뒤로는 그를 몰아내고 JW그룹을 장악하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섀도우를 구한 것을 알게 되자 서연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의 존재가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을 직감했다. 서연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윤진우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고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섀도우는 그 모든 것을 목격했던 유일한 증인이었다. 서연은 섀도우를 해친 자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강진우 회장의 가족의 복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윤진우 부사장이 강진우 회장의 부모님 죽음의 배후에 있었으며 섀도우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은 서연의 심장을 분노로 물들였다. 그녀는 더 이상 수줍은 정원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진우 회장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정의를 향한 싸움을 멈출 수 없는 전사였다. 섀도우는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그녀의 결심을 지지하는 듯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내가 너를 도울게 라고 말하는 듯했다. 서연은 윤진우의 모든 죄를 밝힐 수 있는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강진우 회장에게서 받은 JW그룹 내부 자료들을 밤낮으로 분석했다. 그녀의 섬세한 분석력은 복잡한 보고서 속에서 미세한 이상 징후들을 찾아냈고 윤진우가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강진우 회장은 서연의 능력에 감탄하며 그녀에게 전적인 신뢰를 보냈다. 그는 서연에게 자신의 모든 권한을 위임했고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했다. 서연은 곧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윤진우는 강진우 회장의 부모님을 살해하고 JW그룹의 경영권을 차지한 후 그룹의 자산들을 불법적으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JW그룹의 대규모 친환경 스마트 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가장한 불법 부동산 투기와 자금 세탁을 일삼았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는 늘푸른 건설과 공모하여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고 있었다. 회장님 윤진우 부사장은 늘 푸른건설과 함께 불법적인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GW그룹의 자산을 빼돌리기 위한 계획입니다. 샤에도우가 덫에 걸린 것도 그 때문입니다. 샤에도우는 그들의 불법적인 활동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서현은 자신의 분석 결과를 강진우 회장에게 보고했다. 강진우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그는 윤진우가 자신의 부모님을 살해한 것뿐만 아니라 JW그룹의 자산까지 빼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윤진우,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서현 씨, 우리가 그를 반드시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윤진우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했다. 그는 JW그룹 내부에서 강진우 회장의 경영권을 흔들기 위한 여론 조작을 시작했다. 언론에 강진우 회장의 사생활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그가 그룹을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는 비방 기사를 흘렸다. 특히 섀도우의 부상에 대한 소문을 왜곡하여 강진우 회장의 부도덕한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대중은 혼란스러워했고 JW그룹의 주가는 요동쳤다. 회장님, 그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JW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고 투자자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강진우 회장의 비서실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강진우 회장은 서현의 손을 잡았다. 서현 씨,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할 겁니다. 우리는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그들의 거짓말에 맞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서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강진우 회장과 섀도우가 자신의 옆에 있는 한 그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강진우 회장의 부모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진우 회장은 윤진우 부사장을 포함한 검은 그림자의 마지막 남은 잔당들을 소탕하기 위한 작전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자원과 인맥을 동원했다. 서현은 그의 옆에서 그의 오른팔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자신의 분석 능력과 통찰력을 활용하여 검은 그림자에 숨겨진 아지트와 그들의 불법적인 활동들을 추적했다. 샤에도우 또한 그들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녀석의 예민한 후각과 직감은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단서들을 제공했다. 수많은 밤낮의 조사 끝에 그들은 검은 그림자의 최종 아지트가 서울 외곽에 버려진 지하 벙커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곳은 과거 군사시설로 사용되었던 곳으로 외부인의 접근이 엄격히 통제된 비밀스러운 장소였다. 벙커 안에는 검은 그림자의 모든 불법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거대한 생산 공장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윤진우 부사장을 비롯한 검은 그림자의 핵심 인물들이 모여 있었다. 회장님, 이곳이 맞습니다. 윤진우 부사장을 비롯한 모든 검은 그림자 조직원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서현은 자신의 분석 결과를 강진우 회장에게 보고했다. 강진우 회장은 벙커를 응시했다. 그의 심장은 분노로 들끓었다. 이곳에 자신의 부모님을 죽인 자들이 숨어 있었다. 그는 서현을 바라보았다. 서현은 강진우 회장의 눈빛에서 복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 서현 씨, 이번 작전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겁니다. 당신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강진우 회장은 말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저는 당신의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자들을 직접 심판대에 세울 겁니다. 서현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아버지 또한 2년 전 늘푸른건설의 비리를 파헤치다가 의문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이 검은 그림자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강진우 회장은 서현의 결심에 찬 눈빛을 보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최영색에 이 모든 사실을 알리고 지하벙커 급습 작전을 세웠다. 최 형사는 경찰 특공대를 동원하여 벙커를 포위하고 김민준과 서현 그리고 섀도우가 벙커 안으로 잠입하여 핵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대망의 작전 개시일 밤하늘은 짙게 깔려 있었고 지하 벙커는 거대한 그림자처럼 숨어 있었다. 김민준과 서현은 특수 제작된 잠입 장비를 착용하고 섀도우와 함께 벙커 안으로 진입했다. 벙커 내부는 낡고 어두웠지만 곳곳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묵직한 기계음이 들려왔다. 이곳은 검은 그림자의 불법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거대한 생산 공장이었다. 그들은 벙커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그때 녀석들의 귀에 희미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다가갔다. 그곳에는 거대한 철문이 있었다. 철문 안쪽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이번에도 물건 잘 빠졌습니다. 해외로 안전하게 보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윤진우 부사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잘했다. 이제 남은 건 강진우와 그 정원사뿐이다. 그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깨끗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마.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섬뜩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서연은 숨을 들이켰다. 그의 목소리. 그 목소리는 그녀의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악몽 속에서 들었던 목소리였다. 그는 검은 그림자의 최종 보스 김철수였다. 그는 재계에서 존경받는 원로이자 강진우 회장 부모님의 오랜 친구였다. 그는 겉으로는 인자하고 자비로운 인물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추악한 탐욕과 권력욕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JW그룹의 경영권을 차지하고 자신의 불법적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강진우 회장의 부모님을 살해하고 서연의 아버지마저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서연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녀는 섀도우를 바라보았다. 섀도우는 서연의 눈빛을 읽는 듯 녀석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섀도우는 김철수 회장의 추악한 진실을 목격했던 것이다. 우리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최종 대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어둠 속에 숨겨진 거대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었다. 지하벙커 안 김철수 회장의 냉기 어린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서연의 심장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강진우 회장 가족의 비극을 초래한 장본인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섀도우는 서연의 옆에서 낮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주인의 원수를 알아보는 듯 날카롭게 빛났다. 최 형사는 벙커 외부에서 경찰 특공대와 함께 침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모든 진실을 폭로할 때가 되었다. 김민준은 유진이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냈다. 유진이는 김민준의 지시를 알아들은 듯 녀석의 목걸이에 달린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작동시켰다. 벙커 안은 어두웠지만 유진이의 카메라에 희미하게 어떤 광경이 포착되었다. 그곳은 검은 그림자의 모든 불법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거대한 생산 공장이었다. 불법적으로 제조된 약품들, 위조된 문서들, 그리고 수상한 장비들이 가득했다. 이 모든 것이 김철수 회장의 지휘 아래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때 철문 안쪽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김철수 회장은 윤진우 부사장과 늘푸른건설의 이윤성 사장, 그리고 다른 몇몇 간부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법적인 사업 확장 계획과 함께 김민준과 서연을 제거할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강진우 그 녀석이 너무 나대. 그 정원사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우리가 파놓은 함정까지 파헤칠 줄은 몰랐어. 윤진우 부사장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걱정 마라. 이번에야말로 완벽하게 처리할 것이다.
우리의 비밀 아지트까지 알아냈으니 더 이상 살려둘 이유가 없어. 그들이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김철수 회장의 목소리는 냉혹했다. 그의 말에는 섬뜩한 살기가 담겨 있었다. 미나는 숨을 죽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곳에 잠입할 것을 예상하고 함정을 파놓았던 것이다. 그녀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유진이를 바라보았다. 유진이는 나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그녀의 눈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유진이는 김철수 회장의 책상 위로 올라섰다. 녀석은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툭툭 건드렸다. 노트북 화면에는 암호화된 파일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김철수 회장의 모든 비리가 담겨 있었다. 불법적인 자금 세탁, 마약 밀매, 그리고 김민준의 가족과 서현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건물 폭파 계획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유진이는 김민준의 지시를 알아듣는 듯 노트북 화면을 조작하여 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김철수 회장이 고개를 돌려 유진이를 발견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경악으로 물들었다. 저 아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당장 저 아이를 잡아?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일그러졌다. 김철수 회장은 경호원들에게 소리치며 유진이를 향해 달려들었다. 윤진우 부사장과 이윤성 사장도 함께 달려들었다. 유진이는 작은 몸으로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들의 거대한 그림자에 압도당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유진이의 팔을 붙잡고 노트북을 빼앗으려 했다. 유진이는 그 손을 뿌리치며 악을 썼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작은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고 그녀의 눈은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빛났다. 그때 노트북 화면에 다운로드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다. 유진이는 성공했다. 그녀는 재빨리 USB를 뽑아 자신의 목걸이 안에 숨겼다. 그리고는 경호원들을 피해 사무실 구석으로 몸을 날렸다. 박성민 회장은 분노에 찬 얼굴로 유진이를 노려보았다. 내 이놈 감히 내 것을 건드려 너는 절대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김철수 회장은 직접 유진이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손이 유진이의 작은 목을 향했다. 유진이는 눈을 질끈 감았다. 바로 그 순간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철문이 부서져 나갔다. 김민준이었다. 그는 최 형사와 함께 총을 든 경찰 특공대원들을 이끌고 비밀 공간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그의 눈은 김철수 회장을 향해 있었다. 손때 당장 그 아이에게서 손때 김민준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공간을 뒤흔들었다. 김철수 회장은 김민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경악했다. 그는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비릿하게 웃었다. 이지훈, 네가 여기까지 올 줄이야. 하지만 너무 늦었어. 모든 증거는 내가 파괴할 거야. 너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버튼을 향해 손을 뻗었다. 긴급 삭제라고 적힌 버튼이었다. 그 버튼을 누르면 서버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가 삭제될 것이 분명했다. 김민준은 김철수 회장의 행동에 경악했다. 그는 김철수 회장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 순간 유진이가 김철수 회장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그녀는 놀라운 민첩성으로 김철수 회장의 다리를 물었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다. 그의 손은 버튼에 닿지 못했다. 유진이는 김철수 회장의 다리를 놓지 않고 녀석의 몸을 감쌌다. 김철수 회장은 고통스러운 듯 발버둥 쳤지만 유진이는 녀석의 다리를 꽉 물고 놓지 않았다. 잘했어 유진아, 김민준은 외쳤다. 그는 김철수 회장을 제압하고 그를 경찰에 넘겼다.
경찰 특공대원들은 나머지 경호원들과 윤진우 부사장, 이윤성 사장을 제압하고 비밀 공간을 장악했다. 서버는 무사했고 모든 증거물은 안전하게 확보되었다. 벙커 외부에서는 최 형사가 경찰 특공대와 함께 벙커를 포위하고 있었다. 최 형사는 무정의를 통해 김민준의 성공적인 작전 수행을 확인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벙커 안은 경찰과 언론인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플래시 세례가 끊이지 않았고 취재 열기는 뜨거웠다. 김민준은 유진이를 끌어안았다. 유진이는 김민준의 품에서 꼬리를 흔들었다. 녀석의 눈빛은 김민준의 승리를 축하하는 듯했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해냈다. 유진이는 나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이자 정의를 향한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의 작은 행동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언론은 김민준과 유진이의 용감한 활약을 대서특필했다. 절망에서 돌아온 영웅과 그를 구원한 작은 천사. 어둠 속에 숨겨진 거대한 진실을 밝히다와 같은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다. 김민준의 이야기는 전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다. 유진이는 작은 영웅으로 불리며 수많은 찬사를 받았다. 김민준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의 가족은 비록 돌아가셨지만 그의 정의로운 뜻은 그를 통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모든 것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김민준의 마음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있었다. 유진이는 대체 누구일까? 왜 그녀는 그에게 희망을 건넸을까?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을까? 김민준은 유진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녀석은 나의 모든 의문을 알고 있는 듯했다. 지하 벙커에서 검은 그림자 조직의 모든 비리가 폭로되고 김철수 회장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이 체포되면서 온 나라는 충격과 경악에 휩싸였다. 언론은 김민준의 용감한 행동과 유진이의 활약을 연일 대서특필했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서 깊이 감동했다. 김민준은 절망에서 돌아온 영웅으로 유진이는 어둠을 밝힌 작은 등불로 불리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김민준 가족의 억울한 죽음과 그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에게 가장 큰 위안이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유진이의 과거도 밝혀졌다. 유진이는 사실 김민준이 설계했던 건물 붕괴 사고의 또 다른 피해자 가족이었다. 그녀의 부모님도 그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유진이는 유일한 생존자였다. 그녀는 사고 현장에서 김민준의 딸이 가지고 있던 인형을 발견했고 그 인형을 통해 김민준 가족과 연결되어 있었다. 유진이는 사고 현장에서 검은 그림자가 건물을 폭파시키는 것을 목격했고 그들의 추악한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김민준이 겪는 고통을 이해했고 그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의 작은 마음은 김민준을 구원하고 이 모든 비리를 세상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김민준은 유진이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유진이 역시 자신처럼 모든 것을 잃은 아이였다. 그는 유진이의 손을 잡았다. 유진아,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김민준은 유진이를 입양하기로 결심했다. 법원은 김민준의 입양 신청을 허가했고 유진이는 이제 김민준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김민준은 유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 건축 설계사로서의 삶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의 건축은 이전과는 달랐다. 그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위한 건축물을 설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그의 건물들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사람들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는 공간이 되었다. 유진이는 김민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그의 건축에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늘 푸른 건설의 비리가 모두 밝혀지고 검은 그림자의 핵심 인물들이 처벌받으면서 우리 사회는 큰 변화를 맞이했다. 권력을 남용하고 탐욕을 채우려 했던 자들은 결국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었다. 정의가 마침내 실현된 것이다. 김민준은 유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갔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다. 유진이는 김민준의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했고, 김민준은 유진이의 존재 덕분에 삶의 의미와 행복을 되찾았다. 그들은 주말마다 한강 둔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유진이는 김민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건넸던 바로 그 자리에 앉아 그들의 새로운 삶을 감사했다. 최 형사는 가끔 김민준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는 여전히 정의를 위해 싸우는 열정적인 경찰관이었다. 그는 김민준에게 말했다. 민준 씨, 당신과 유진이 덕분에 나는 다시 한번 경찰로서의 사명감을 되찾았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김민준은 미소 지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좋은 동료이자 친구가 되었다. 정의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끝이 없었다. 어둠은 언제나 존재할 것이지만 우리는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어느 날 오후 김민준은 유진이의 손을 잡고 한강 둔치를 걷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그들을 비추었고 강물은 잔잔하게 흘러갔다. 유진이는 김민준의 옆에서 힘차게 뛰어다녔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다. 김민준은 유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유진아, 기억나? 네가 아저씨에게 희망을 건넸던 그날. 그때 아저씨는 모든 희망을 잃었었어. 하지만 네가 아저씨의 삶을 구했어. 정말 고마워. 유진이는 김민준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그의 눈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작은 손이 김민준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괜찮아 아저씨, 이제 우리는 함께니까라고 말하는 듯 했다. 김민준은 유진이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그의 몸을 감쌌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냈고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로워졌다. 한 남자의 절망 속에서 피어난 작은 희망이 그의 삶을 구원하고 세상에 감동을 주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희망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늘푸른 건설 창립 50주년 기념 만찬회에서 김성철 회장과 배용준 사장의 모든 비리가 폭로된 후 그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언론은 연일 이 충격적인 사건을 보도했고 강수민의 용감한 행동과 럭키의 활약은 전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럭키는 정의를 지킨 영웅견으로 불리며 수많은 찬사를 받았다. 김철수 회장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그가 위장했던 존경받는 원로의 이미지는 산산조각났다. 강진우 회장의 부모님 죽음에 대한 재수사는 박차를 가했다. 서연이 확보한 증거물들과 섀도우의 증언은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이태성 회장과 정상무 그리고 강태호 부사장은 자신들의 모든 죄를 시인했고 그들과 연루된 수많은 인사들이 줄줄이 체포되었다. 검은 그림자라는 비밀 조직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졌다. 이들은 JW그룹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강진우 회장의 부모님을 살해하고 그들의 죽음을 사고로 위장했던 것이다. 모든 것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JW그룹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거쳐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섰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 강진우 회장은 모든 비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동안 숨겨져 있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다. JW그룹은 잠시 혼란을 겪었지만
강진우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투명한 경영으로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는 이제 단순히 성공한 사업가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다. 서현은 이제 더 이상 수줍은 정원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진우 회장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JW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핵심 인물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 능력과 통찰력을 활용하여 JW그룹의 이미지 개선과 새로운 프로젝트 개발에 기여했다. 그녀의 아이디어와 섬세한 손길은 JW그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강진우 회장은 서현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그녀에게 중요한 결정권을 부여했다. 그녀는 이제 어엿한 JW그룹의 디자인 총괄 이사가 되었다. 강진우 회장은 언론을 통해 서현과의 결혼을 공식 발표했다. 수줍은 정원사와 억만장자 회장의 사랑 이야기는 전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닌 진실과 정의, 그리고 신뢰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였다. 그들은 함께 JW그룹을 이끌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만들었다. 서현은 강진우 회장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자 그의 삶의 이유가 되었다. 강진우 회장은 서현 덕분에 자신이 잊고 있던 인간적인 따뜻함과 사랑을 되찾았다. 최 형사는 강수민과 함께 이 모든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경찰 내부에서 큰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승진하여 더 중요한 부서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서현과 섀도우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겼다. 그는 가끔 JW그룹의 정원을 찾아 서현과 섀도우를 만났다.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 덕분에 세상의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섀도우가 강진우 회장 부모님의 반려견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워했다. 섀도우는 더 이상 미친 개로 불리지 않았다. 녀석은 강진우 회장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낸 영웅견으로 기억되었다. 섀도우는 서현과 강진우 회장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자 JW그룹의 마스코트가 되었다. 녀석은 정원에서 자유롭게 뛰어놀았고 사람들은 섀도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서현은 이제 어린 시절의 수줍은 모습을 벗어던지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용기를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JW그룹을 통해 동물보호와 환경보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꾸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었다. 샤도우와의 만남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었고 그녀에게 진정한 사랑과 행복 그리고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 어느 날 오후 서현은 강진우 회장과 섀도우와 함께 JW그룹의 아름다운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그들을 비추었고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했다. 섀도우는 서현의 옆에서 힘차게 뛰어다녔다. 녀석의 털은 햇살 아래서 더욱 하얗게 빛났다. 강진우 회장은 서현의 손을 잡고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서현 씨 기억하십니까? 당신이 섀도우를 구하던 그날. 당신의 용감한 행동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신은 나의 삶을 구원했고 나의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서현은 강진우 회장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그의 눈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작은 손이 강진우 회장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사랑과 신뢰로 가득했다. 섀도우는 그들의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기쁜 듯 낑낑거렸다. 녀석은 마치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 했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냈고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로워졌다. 한 수줍은 정원사의 작은 용기와 한 억만장자의 반려견을 향한 사랑이 만나 거대한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에 빛을 가져왔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희망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태풍 매미가 서울을 덮친 밤 도시는 거대한 암흑에 잠겼다. 전력망이 붕괴되고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진 듯 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VIP들만 이용하는 대한대학병원 특실. 이곳의 공기는 바깥의 폭풍우보다 더 무겁고 차가웠다. 재계의 얼음 여왕이라 불리는 윤서현 회장은 통유리창 너머로 번개가 핥히는 도시를 보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시선은 침대 위에 누워있는 외동딸 하늘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희귀병으로 인해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고 있는 아이. 하지만 지금 그 생명유지장치의 비상 배터리 잔량 표시등이 아이의 생명처럼 붉게 깜빡이고 있었다. 대체 언제 복구되는 겁니까? 윤서연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병원의 수석 엔지니어 팀장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비상 발정의 핵심 부품인 특수 제작 릴레이가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재고 부품이 없어 지금으로서는. 그의 말은 사실상의 사망 선고였다. 윤서현은 실패를 용납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비서에게 이 폭풍우 속에서 당장 올 수 있는 24시간 수리점을 모두 찾아보라고 명령했다. 대부분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이런 날씨에는 출동이 불가능하다고 거절했다. 마침내 도시 외곽의 허름한 수리점 한 곳에서 전화를 받았다. 그 시각 작고 기름때 낀 수리점. 강민혁은 빗소리를 들으며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한때는 누구보다 뛰어난 엔지니어였지만 동료의 배신과 집안의 몰락으로 그는 이제 이곳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그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병원과 응급 상황이라는 절박한 목소리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기술자로서의 마지막 책임감을 건드렸다. 그는 마지못해 낡은 공구 가방을 챙겨 들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혁은 흠뻑 젖은 작업복 차림으로 이 화려한 공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이었다. 병원의 엔지니어 팀장은 뒷골목 수리점에서 온 그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우리가 못하는 걸 저런 동네 수리공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들은 그를 어둡고 시끄러운 지하 발전기실로 데려갔다. 공기는 디젤과 오존 냄새로 가득했다. 민혁은 엔지니어들의 비웃음이나 그들이 내미는 복잡한 설계도를 무시했다. 그는 눈을 감고 기계에 손을 얹어 그 진동을 느끼며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문제의 원인을 파악했다. 릴레이가 타버린 것이 맞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단순한 과부하가 아니었다. 의도적인 외부 전력 서지로 인한 손상처럼 느껴졌다. 교체 부품은 없었다. 그는 즉석에서 해결책을 만들어야만 했다. 그는 근처의 낡은 공조기에서 쓸만한 부품들을 뜯어냈다. 그리고는 놀라운 속도와 정확성으로 타버린 릴레이를 우회하는 새로운 회로를 수동으로 구성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거칠고 정석이 아니었지만 기계의 본질을 꿰뚫는 천재적인 해결 방식이었다. 마침내 그가 마지막 스위치를 올렸다. 됐습니다. 발정이는 몇 번 컥컥거리더니 이내 거대한 포효와 함께 되살아났다. 병원 전체의 불이 다시 켜졌다. 같은 시각 특실. 전원이 꺼지기 직전이었던 생명유지 장치가 입이 하는 소리와 함께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떠오른 녹색 불빛. 하늘이는 안전했다. 윤서현의 얼음 같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안도의 균열이 생겼다. 지하 발정이실. 자신이 방금 누구의 목숨을 구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민혁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공구를 챙기고 있었다. 병원의 엔지니어들은 불신과 수치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일당을 받고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의 기적 같은 손길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사건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강민혁은 자신의 허름한 수리점에서 어젯밤의 일을 그저 또 하나의 이상한 출장 수리쯤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때 윤서연 회장의 비서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수리비를 받기 위해 어젯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밝고 화려한 병원 최상층의 회장실로 호출되었다. 회장실은 그녀의 별명처럼 차갑고 거대하며 위압적이었다. 어젯밤의 절박함은 온데간데 없이 얼음 여왕의 가면을 쓴 윤서연 회장이 그를 맞았다. 그녀는 딸의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는 그의 앞에 백지 수표를 내밀었다. 원하는 금액을 적으시오. 당신이 내 딸의 목숨을 구했소. 그것은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고도 남을 만큼의 제안이었다. 하지만 강민혁은 세상에 대한 냉소와 자신만의 자존심으로 가득 찬 남자였다. 그는 백지 수표를 밀어내고 대신 자신의 주머니에서 직접 손으로 쓴 평범한 긴급 출장 수리비 청구서를 내밀었다. 저는 제 몫만 받습니다. 제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그의 행동에 윤서현은 난생 처음으로 당황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돈과 권력 앞에서 아첨하는 인간들만 봐왔다. 이 남자는 달랐다. 그녀는 그에게서 뛰어난 기술자뿐만이 아니라 원칙을 가진 한 남자를 보았다. 그녀는 순간적인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병원의 기술부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발정이 고장은 너무나 치명적이었다. 그녀에게는 화려한 학위가 아니라 진짜 실력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오. 이 병원의 모든 기술부를 당신에게 맡기겠소. 기술부에 새로운 부장 자리를 제안하는 거요. 민혁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경멸하는 이 위선적인 기업 세계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저는 그런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거절하려던 바로 그때 병원장인 박태준 이사가 회장실로 들어왔다. 그는 가식적인 미소를 띤 야심으로 가득 찬 남자였다. 그는 윤 회장의 딸이 회복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온 참이었다. 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속으로 민혁을 비웃었다. 그는 부드럽게 윤 회장을 말리며 제대로 된 경영 학위를 가진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의 눈에는 민혁이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하층 계급의 기술자로 보일 뿐이었다. 박태준의 그 거만한 태도가 오히려 민혁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자신이 증오하는 종류의 오만함을 보았고 이 번지르르한 경영자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또한 윤 회장이 무언가 조사해달라는 듯한 눈빛을 보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마지못해 그 제안을 수락했다. 박태준은 분노했지만 미소 뒤에 그것을 감추었다. 그는 이제 민혁을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한 변수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이 근본 없는 기술자를 실패하게 만들고 쫓아내리라 다짐했다. 잠시 후 민혁은 자신의 것이 된 넓고 낯선 새 사무실에 서 있었다. 그는 기름때 묻은 자신의 손과 깨끗한 주변 환경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자신이 물을 떠난 물고기 혹은 낯선 전쟁터에 던져진 군인이 된 것 같다고 느꼈다. 그는 자존심과 책임감 때문에 이 제안을 수락했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의 등 뒤에서 박태준 이사의 저기에 찬 시선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는 단순히 직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싸움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기술부장 강민혁의 첫 며칠은 물을 떠난 물고기의 몸부림과도 같았다. 그는 끝없이 이어지는 회의와 서류 작업 그리고 가식적인 미소로 서로를 탐색하는 사내 정치의 염증을 느꼈다. 기술부의 직원들은 박태준 이사의 입김과 전임 부장에 대한 의리로 똘똘 뭉쳐 이 낙하산 부장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비협조적으로 대했다. 그들은 그를 자격 없는 외부인으로 여겼고 잘못된 보고서를 올리거나 주요 문제들을 일부러 알리지 않는 식으로 그를 공영에 빠뜨리려 했다.
하지만 민혁은 그런 사무실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그날 밤의 발정기에 쏠려 있었다. 그의 기술자로서의 직감은 그날의 고장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었다. 그는 부장의 권한으로 그날 밤 타버린 릴레이와 관련 부품들을 모두 자신의 사무실로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직원들은 투덜거렸지만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박태준 이사는 이 모든 것을 일개 기술자의 부질없는 발버둥이라 여기며 재미있다는 듯 지켜보고 있었다. 민혁은 자신의 넓고 깨끗한 사무실을 자신만의 작업장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낡지만 손에 익은 공구들과 오실로스코프 같은 전문 진단 장비들을 사무실로 들여왔다. 그의 이런 행동은 다른 부서 직원들의 경멸적인 시선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여기서 자신의 진짜 일에 몰두했다. 그는 타버린 릴레이의 법의학적 분석을 시작했다. 그의 손은 타고난 지식으로 움직였고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났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스모킹 건을 발견했다. 고배율 현미경 아래에서 릴레이 내부 회로의 손상 형태는 일반적인 과부하로 인한 손상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아주 미세한 탄소 자국과 강력한 전자기 펄스, EMP나 직접적인 고전압 서지에 의해서만 생길 수 있는 특징적인 손상의 흔적을 발견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병원에 교체 부품이 없는 바로 이 특수 부품만을 골라 파괴한 것이다. 그는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의 병원 전력 시스템 로그를 확인했다. 도시 전체에 전력이 나가기 불과 몇 초 전 발전기의 제어 시스템에만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발생한 순간적인 대규모 전력 서지가 기록되어 있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누군가 폭풍우를 핑계로 정전이 되기 직전에 내부에서 발전기를 먼저 파괴한 것이다. 비상 시스템이 가장 필요할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그는 의자의 등을 기댄 채 눈앞에 놓인 증거들을 바라보았다. 등골을 타고 오싹한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무능함도 아니었다. 완벽하게 계획된 정교한 파괴 공작이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단 하나. VVIP 병동의 생명 유지 장치를 멈추는 것. 이것은 명백한 암살 시도였고 그 목표는 윤서연 회장의 딸 하늘이었다. 민혁은 자신의 손에 들린 타버린 릴레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단순히 직업을 구한 것이 아니라 끔찍한 살인 음모의 한가운데에 발을 들여놓았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병원을 치유의 공간이 아니라 전쟁터로 보게 되었다. 그는 왜 윤서연 회장이 자신을 이 자리에 앉혔는지 이해했다. 그녀 역시 무언가 의심하고 있었고 진실을 찾아낼 진짜 실력을 가진 외부인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는 윤서연 회장실로 연결된 내부 전용 수화기를 들었다. 그는 자신의 발견을 보고해야만 했다. 게임의 판도가 바뀌었다. 그의 역할은 이제 단순한 기술자나 관리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수사관이 되었다. 강민혁의 보고를 받은 윤서연 회장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졌다. 그녀의 의심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그녀는 이제 강민혁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고 그에게 비밀리에 전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박태준을 잡을 증거를 찾아오시오. 필요한 건 뭐든 지원하겠소. 이건 이제 내 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병원 전체의 문제입니다. 두 사람의 비밀 동맹은 그렇게 굳건해졌다. 그는 그녀의 수사관이자 그녀의 무기가 되었다. 한편 박태준 이사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새로운 기술부장은 쫓겨나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다. 그는 강민혁이 더 많은 것을 찾아내기 전에 그를 제거해야만 한다고 결심했다. 병원이라는 복잡한 공간 속에서 사고로 위장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았다. 첫 번째 사고는 병원의 거대한 보일러실에서 계획되었다. 박태준은 유지보수 일정을 파악한 후 자신의 신복인 설비팀 직원을 시켜 고압 증기 파이프의 밸브에 미세한 흠집을 내도록 지시했다.
그리고는 사소한 압력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며 민혁을 보일러실로 유인했다. 흠집이 난 밸브는 압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터지면서 밀폐된 공간을 뜨거운 증기로 가득 채울 터였다. 하지만 민혁의 기계적 감각이 그의 목숨을 구했다. 보일러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파이프에서 들려오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날카로운 고주파음 금속이 스트레스를 받아내는 비명을 들었다. 그는 바닥의 비정상적인 진동을 느꼈다. 위험을 직감한 그는 파이프가 터지기 불과 몇 초 전에 몸을 날려 엄폐물 뒤로 숨었다. 치명적인 증기가 방을 가득 채웠지만 그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확신했다. 몇 주 후 박태준은 다시 한번 시도했다. 그는 특정 서비스 엘리베이터의 유지보수 프로토콜을 조작하여 몇 개의 핵심 안전장치를 무력화시켰다. 그리고는 거짓된 긴급 상황 보고를 만들어 기술 부장인 민혁이 직접 엘리베이터 통로 꼭대기에서 모터를 점검하도록 유도했다. 그의 계획은 민혁이 엘리베이터 카 위에 올라갔을 때 그의 공범이 원격으로 엘리베이터를 추락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민혁의 본능이 그를 살렸다. 모터를 점검하던 그는 케이블의 미세하고 불규칙적인 장력을 느꼈다. 그리고 제어실에서 원격 릴레이가 작동하는 아주 희미한 전자음 클릭 소리를 들었다. 그는 본능을 믿고 엘리베이터가 추락하기 직전에 몸을 날려 서비스 사다리로 옮겨 붙었다. 그는 어두운 엘리베이터 통로에 매달린 채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켜야 했다. 그는 또다시 살아남았고 이제는 원격 조작 로그라는 새로운 증거까지 손에 넣었다. 민혁은 자신이 사냥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발전기만이 아니라 박태준 이사 그 자체를 직접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주요 기술 구역에 몰래 자신만의 센서와 녹음 장치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사고가 있었던 시간대에 CCTV를 분석하며 박태준의 신복인 설비팀 직원들의 의심스러운 행동 패턴을 찾아냈다. 그는 발정이 파괴, 공작과 자신을 향한 살인 미수 사건들을 연결하며 박태준이 병원의 기반시설 자체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늦은 밤 자신의 사무실. 민혁은 병원의 복잡한 시스템, 전기 배관 냉난방, 그리고 산소 공급 라인이 그려진 지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마치 체스판 자체가 무기가 된 기묘한 체스 게임을 하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는 박태준의 공격에서 살아남았지만 그가 더욱더 절박하고 위험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더 이상 수비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이제는 사냥꾼을 함정에 빠뜨릴 덫을 놓아야만 했다. 그의 손가락이 지도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중앙산소 공급 제어실. 병원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취약한 지점. 만약 박태준이 마지막 필사적인 수를 둔다면 바로 이곳일 터였다. 그는 박태준의 다음 수를 예측하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역으로 덫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강민혁이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박태준 이사는 마침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더 이상 강민혁 한 사람만을 노리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고 모든 증거를 파괴하며 자신의 앞길을 막는 모든 것을 쓸어버릴 거대하고 끔찍한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목표는 병원 지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중앙산소 공급 제어실이었다. 그는 그곳에 원격으로 작동하는 정교한 발화 장치를 몰래 설치했다. 그의 계획은 순도 높은 산소가 가득한 그곳에서 화재를 일으켜 병원 전체를 마비시킬 거대한 폭발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 재앙은 치명적인 시스템 오류로 위장될 것이고 그 책임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기술부장인 강민혁에게 돌아갈 터였다. 그리고 그는 이 비극을 수습하는 영웅을 연기하며 마침내 이 병원의 주인이 될 계획이었다. 그는 병원 이사회를 소집하여 자신에게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두고 발화 장치의 타이머를 세팅했다. 하지만 그가 예측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강민혁은 이미 그의 수를 읽고 있었다. 산소 공급 제어실을 비밀리에 감시하고 있던 민혁의 센서가 원격 폭발 장치의 전자신호를 감지해낸 것이다. 그는 또한 바로 그 제어실의 화재 진압 시스템이 박태준의 사무실 컴퓨터를 통해 수동으로 비활성화되었다는 로그 기록을 확인했다. 그는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다. 그는 시간을 확인했다. 이사회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에게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 민혁은 중앙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었다. 그는 병원의 미로 같은 서비스 통로와 환기구, 그리고 오직 기술부장인 자신만이 아는 비밀 통로를 통해 지하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좁고 어두운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시간과의 처절한 사투였다. 그는 마침내 산소 공급 제어실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사회를 잠시 빠져나와 자신의 계획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러 온 박태준이 있었다. 그의 손에는 원격 기폭 장치가 들려 있었다. 두 남자는 마주 섰다. 박태준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민혁을 조롱했다.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이 버튼 하나면 모든 게 끝나. 넌 병원을 위험에 빠뜨린 무능한 기술부장이 되는 거고 난 이 비극을 수습하는 영웅이 되겠지. 하지만 민혁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발정이 사보타주부터 자신을 향한 살인 미수까지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자신의 방역을 공개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이 방으로 들어오는 메인 산소 공급 밸브를 이미 원격으로 차단해뒀습니다. 지금 폭발이 일어나도 그 위력은 미미할 겁니다. 그리고 이 방의 모든 문은 봉쇄되었고 윤서현 회장님께 모든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박태준의 얼굴이 분노와 불신으로 하얗게 질렸다. 그의 완벽한 계획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그는 절망적인 분노에 휩싸여 민혁에게 달려들었다. 수동으로 메인 밸브를 열어 어떻게든 폭발을 일으키기 위해서였다. 제어 패널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 순간 박태준이 기폭 장치의 버튼을 눌러버렸다. 발화 장치가 작동하며 10초를 알리는 카운트다운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민혁은 필사적으로 방이 폭발하기 전에 메인 밸브를 열려는 박태준을 막아섰다. 마지막 남은 몇 초가 영혼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카운트다운이 1초를 남겨둔 절체절명의 순간. 강민혁은 박태준을 밀어내는 대신 자신의 몸을 날려 제어 패널의 붉은색 비상 버튼을 눌렀다. 그것은 가스 누출 시 방 안의 모든 산소를 강제로 배출하고 불활성 가스로 채우는 긴급 정화 시스템이었다. 슈익! 발화 장치는 불꽃을 튀겼지만 연소를 도울 산소가 없자 힘없이 꺼져버렸다.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다. 마지막 발악마저 실패로 돌아간 박태준은 산소가 희박해진 방 안에서 허망하게 주저앉았다. 바로 그때 봉쇄되었던 제어실의 문이 열렸다. 강민혁의 허풍이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혁은 숨을 헐떡이는 박태준에게 다가갔다. 그는 더 이상 주먹을 쓰지 않았다. 그는 차분하게 그의 모든 범죄 증거들을 눈앞에 제시했다. 이게 당신의 첫 번째 실수였소, 박 이사. 그는 주머니에서 타버린 발정이 릴레이를 꺼내 보였다. 그리고 이건 두 번째 실수지. 그는 엘리베이터 안전장치가 원격으로 해제되었던 로그 기록을 가리켰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건 당신의 마지막 실수였고, 그는 작동이 멈춘 발화 장치를 가리켰다. 그는 자신이 설치한 몰래 카메라를 통해 이 모든 대치 상황 역시 녹화되고 있었음을 밝혔다. 박태준을 향한 증거는 완벽하고 부인할 수 없었다. 바로 그 순간 윤서현 회장이 경호팀과 함께 제어실로 들어섰다. 민혁의 경고는 그녀에게 정확히 전달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박태준을 분노가 아닌 차갑고 완전한 경멸의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믿었던 그녀의 딸을 걱정하는 척했던 남자는 괴물이었다. 박태준 이사, 당신을 살인 미수 및 특수 재물 송고의 혐의로 경찰에 인계하겠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과도 같았다. 완전히 패배한 박태준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병원 지하에 창문도 없는 작은 제어실에서 자신의 기나긴 야망의 종말을 맞이했다. 병원장이 자신의 병원을 폭파시키려 했다는 뉴스는 회사와 언론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다. 박태준이 끌려나간 후 제어실에는 고요함이 찾아왔다. 윤서현과 강민혁 단둘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절박함 속에서 고용했던 이 초라한 기술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딸과 병원 전체를 2번이나 구해낸 영웅이었다. 그녀의 심장을 둘러싸고 있던 얼음의 벽이 마침내 완전히 녹아내렸다. 고맙소, 강민혁 부장. 당신이 나와 내 딸, 그리고 이 병원 전체를 구했소. 그녀의 진심 어린 감사에 그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먼지를 뒤집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게 서 있었다. 기술자로서의 그의 책임감은 완수되었다. 두 사람은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지하를 떠나 병원의 밝은 위층을 향해 함께 걸어 나왔다. 즉각적인 위협은 사라졌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이제 그들이 얻어낸 새로운 시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병원은 그리고 그 안의 사람들은 많이 변해 있었다. 강민혁은 병원의 모든 기술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고 재구축했다. 그의 지휘 아래 병원의 정의공조산소 공급 보안 시스템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거듭났다. 그는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전적으로 인정받고 모든 직원들의 존경을 받는 명실상부한 기술 운영 본부장이 되어 있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재능이 온전히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자리를 찾은 것이다. 윤서현 회장 역시 더 이상 얼음 여왕이라 불리지 않았다. 딸을 잃을 뻔했던 그 끔찍한 경험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이익만을 쫓던 냉정한 경영자에서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따뜻하고 자비로운 리더가 되었다. 그녀의 딸 하늘이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아 병원 전체의 귀여움을 받는 밝고 명랑한 아이로 자라나고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존경과 신뢰로 이루어진 깊고 조용한 유대감으로 자리 잡았다. 그들은 병원을 운영하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 병원 지하의 발전기실에서 펼쳐졌다. 그곳은 더 이상 어둡고 칙칙하지 않았다. 민혁이 새로 설계한 발전기실은 밝고 깨끗하며 완벽하게 정돈된 새로운 시대의 심장부였다. 민혁은 자신이 설계한 새로운 시스템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분야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장인의 모습이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윤서현 회장이 들어왔다. 그녀는 공식적인 시찰을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손에는 딸 하늘이의 작은 손이 잡혀 있었다. 건강하고 밝은 눈의 하늘이는 민혁을 보자마자 달려와 자신이 그린 그림을 선물했다. 그 그림에는 커다란 기계를 고치고 있는 슈퍼맨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슈퍼맨 아저씨, 아이의 그 한마디에 민혁이 거칠었던 인생이 모두 보상받는 듯했다. 윤서현은 그 모습을 따뜻하고 진심 어린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날 밤 당신은 우리 하늘이만 구한 게 아니었어요. 어둠 속에 갇혀있던 저도 구해주신 겁니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상사가 아니었고 그는 그녀의 직원이 아니었다. 그들은 인생을 바꾼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된 두 명의 인간이었다. 병원의 새로운 심장부인 발전기실 안에서 자비로운 리더와 천재적인 엔지니어, 그리고 그들을 연결하는 건강한 아이 세 사람이 함께 서 있었다. 발정이는 완벽하고 안정적인 리듬으로 조용히 허밍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새로운 미래의 단단한 토대를 상징하는 소리였다.